개인적으로 삼국지에서 가장 명석한 군주를 뽑는다면 조예를 뽑습니다. 유비나 조조도 빼놓을 수는 없지만 창업군주로서의 참작이 있다 해도 꽤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죠. 조예가 대중적으로는 대충 황제 노름하다가 토목공사 버리고 주색에 빠져서 단명한 황제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조예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조예자는 원중이며 패국 초연 출신입니다. 조비의 장남으로 위나라 제2대 황제인데 그 출생에 음모론이 있습니다. 바로 조예의 모친이 원희의 처 문소황후이기 때문인데요. 견씨라고도 하죠. 조조가 업을 함락하고 원희의 처 견씨를 조비한테 그것도 정실로 드리게 하죠. 이때 이미 견씨는 원희의 씨를 잉태하고 있었다. 즉 조예는 원희의 아들이다. 이게 민간에 떠도는 야사가 아니고 청나라 때 삼국지 관련 주석들을 정리해서 삼국지 지폐를 쓴 노필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주장한 것인데 조조가 업성을 함락한 게 204년, 조예가 죽은 게 239년인데 정사, 위서, 명제기에 36세로 죽었다 나오죠. 당시 12월을 한 해의 첫 달로 하도록 역법이 바뀌었다 해도 견씨가 조비를 처음 만났을 때는 조예가 이미 태어났거나 뱃속에 있었다는 뜻이었겠죠. 배송지는 이거 그냥 오류다. 노필은 이 모든 게 진수의 이스터에그다. 열전도 아니고 제기에 조예는 원희의 자식이다 라고 썼다가 발각되었다간 자칫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물론 원희도 유주자사로 부임하면서 견씨와 오래 떨어져 있었고 당시 조조와의 전쟁통에 원희가 부임지를 비우고 업에 머물러 견씨를 상봉했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조예가 원희의 아들이라는 설의 신빙성은 낮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재미로만 들어주십시오. 이때가 수많은 전쟁으로 중국사에서 인구가 말도 안 되게 줄었을 때예요. 내일을 알 수 없고 오늘만 사는 그 삶이 마치 유목민족들과 같이 척박했다. 즉 당시에는 유부녀고 뭐고 이런 게 딱히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과부도 많았을 것이고 게다가 위나라는 삼국 중 북방 유목민족들과 가장 가까운 나라였죠. 흉노의 사신이 왕래한 정황도 있고 당연히 어느 정도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요. 인구 밀도가 극악인 특히 유목민족들에게는 찾아온 손님에게 아내와의 잠자리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윤리잣대로 보면 미풍양속을 해치내보내 할 수 있지만 사실 우성 유전자를 교환하기 위한 생물학적, 사회적 방편이라 봐야겠죠. 병조 출신인 여포가 유비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자신의 아내에게 술을 따라 올리게 했는데 유비가 이걸 보고 몹쓸 놈이구만 했다는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포는 그쪽 문화에서의 최대의 대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여포 북방 이민족 설까지 나오는 건데 그건 너무 간 거고요. 조조가 유부녀를 좋아했다.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 과부였지만 아무튼 이것도 당시 딱히 이상한 게 아니었을 수 있다. 많은 창작물에서 조식에게는 당대 명성이 높던 최염의 조카딸의 장가를 보내고 조비에게는 원희의 처를 정실로 삼게 한 게 차별한 게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사서에도 조비가 견씨를 좋아해서 조조가 견씨를 주었다. 심지어 세설에서는 조조가 견씨를 취하려고 했는데 조비가 먼저 데리고 가버려서 죽 써서 개좋네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위나라에서 궁궐 시녀를 징발할 때 아녀자도 가리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참 후대의 일이지만 칭기즈칸의 본명 테무친은 아버지 예수게이가 죽인 적장의 이름이었고 테무친이 메르키트족의 아내 보르테를 뺏기는데 나중에 되찾아오니 이미 임신 중이었죠. 그 아이가 주치, 즉 킵차크 한국의 시조이고 테무친은 주치를 친아들처럼 대하며 장자 대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 말하길 결국 주치는 친자가 아니라 장자인데도 차별받아서 대칸에 오르지 못했지 않느냐. 장자는 전쟁의 가장 최선봉에 서고 동국과 가장 먼 곳을 점령하여 봉지를 정하는 게 몽골의 법도입니다. 유목민족 특성상 말자 상속세 개념도 있고 그래서 사남 툴루이가 쿠릴타이 전까지 임시칸을 하기도 한 겁니다. 다만 나중에 나라가 기틀이 잡히고 먹고 살만하게 되니 조예에 대한 출신 성분을 쉬쉬하게 되었다. 그럴듯하죠. 사실 지금까진 웃자고 한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빙성은 낮습니다. 그러면 조예 본격적으로 파봅니다. 조비는 중병에 걸리자 진군, 사마이, 조진, 조휴 4명에게 탁골을 하는데 진군과 사마이는 사대부, 조진과 조유는 황실 종친, 즉 대충 균형을 맞춰준 겁니다. 조비가 스스로 단명하게 되면서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기울었다간 나라꼴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다 안 거죠. 조예가 황위에 오르고 오나라 육소는 조예를 상당히 경계합니다.
조예가 하는 걸 보니 상당히 명석하고 오히려 조조 때보다 더 위험하다. 이에 송건이 제갈근한테 편지를 써서 육손 그거 헛똑똑이라고 육손의 뒷담을 까는데, 조예는 어려서 저 권신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것이다. 네, 사실 그렇게 보는 게 합당하긴 했습니다. 병권을 종친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대촉전선은 조진이, 대오전선은 조유가, 게다가 중앙정치 쪽으로는 진군과 사마이가. 어린 군주가 이 4명의 권신들을 휘어잡을 수 있겠느냐. 사실 휘어잡진 못했습니다. 조이에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군주였죠. 대체적으로 손성이나 왕침 이런 사학자들의 조예에 대한 평이, 직언을 받아들일 줄 알고 신하가 돌직구를 날려도 죽이거나 그 길을 꺾지 않았으니 임금으로서의 그 도량이 이처럼 위대했다, 이런 공통적인 내용인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황제도 기반이 약할 땐 처세가 필요한 법입니다. 조진이 자오국 출병을 하려고 표를 올리자 군령을 내릴 때도 대놓고 반대하지 않고 진군의 출병을 반대하는 상소를 칙서에 첨부해서 보내죠. 물론 조진은 이를 오판하고 개돌쳤다가 결국 장마로 잔도가 끊겨 그냥 철수합니다. 이후에도 조휴의 후임 양주 도독제군사 만총이 노망났다는 소문을 확인하고자 만총을 불러 말수를 먹여보고 멀쩡하자 다시 일터로 보내려니 만총이 삐져서 그만둔다 하니까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서 다시 일터로 보내죠. 그에게는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명석함이 있었어요. 제갈량의 1차 북벌 때 위나라는 상당히 당혹해했습니다. 유비가 일행에서 털리고 죽자 안심했는데 갑자기 6년 남짓 지나 제갈량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군을 일으키니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제갈량의 1차 북벌은 조은이 기곡에서 조진의 본대를 유인하여 묶어놓고 촉의 본대는 이를 우회하여 장안으로 진격하는 시나리오였는데, 조예가 이를 보고 대번에 간파합니다. 이것은 병서에 나오는 사람을 유인하는 계책이다. 그 즉시 장압을 가정으로 파견하죠. 그 결과 장압은 마속을 가정에서 대파하고 제갈량의 1차 북벌은 실패로 끝납니다. 2차 북벌은 조진의 성견지명으로 진창에서의 대비와 학소의 우주방어로 싱겁게 끝나긴 하는데, 이때도 조예는 혹시 몰라 장압을 몸소 찾아가 직접 진창으로 파견합니다. 4차 북벌에서도 직접 사마이를 파견하여 성공적으로 막죠. 물론 조예는 장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만 제갈량의 마지막 북벌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융중대의 실현이었으니 한중에서 제갈량이 북진하고 형주에서는 육손과 제갈근이, 강동에서는 송건이 직접 친정 세방향 다굴이었습니다. 이때 대촉전선은 사마이에게 맡기고 대오전선은 직접 만총과 호응하여 경거망동하지 말고 대기 타라. 내가 친정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송건은 알아서 도망간다. 조예가 출정, 송건이 내빼버리자 이에 신하들이 사마이를 직접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조예가 말하길 송건이 도망갔으니 제갈량은 깜놀했을 거다. 사마이가 알아서 잘 막을 거다. 제갈량과 송건이 어떤 판때기를 짜서 북진했는지 모든 걸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조예가 촉과 오의 북벌을 모두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한동안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이때부터 조예가 낙양궁을 재건축하는 등 토목공사를 벌이는 겁니다. 이 즈음의 일로 조예가 말년에 나랏돈을 탕진하고 놀다가 단명했다, 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예가 카리스마가 있는 군주였지만 대부분의 병권과 권한은 종친들과 중신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쟁 시에는 괜찮아요. 군주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평시에는 상당히 불안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때 군주는 왕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황제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서 마치 공룡의 상소처럼 황제의 지위는 벼슬이나 녹봉과는 근본이 다름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그 소극적인 방편이 유선이 즐겨 쓰던 사면령 내리는 거,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적극적인 거, 우리 국사 교과서에서 배웠습니다. 왕권 강화책 하면 항상 나오는 그거 있죠. 토목공사예요. 경복궁을 재건하니 뭐 이런 거 있죠. 황제만이 가질 수 있는 재력으로 황제만이 할 수 있는 황실의 위험을 보이는 거죠. 물론 이거 하다가 골로 간 군주들이 많은데 그건 나라가 힘들 때 정신 못 차리고 왕권만 모색하다가 그리 되는 거고, 당시 위나라는 기울어져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이후에 사마이 시켜서 공손년도 토벌해요. 조예는 어려서 즉위했기 때문에 상당히 간섭을 많이 받았던 군주였습니다. 조예의 어린 딸이 죽어 장례를 후하게 치르자 진군이 법도에 맞지 않는다고 상소를 올리죠. 무슨 1년도 안 돼서 죽은 딸의 장례를 그렇게 치르냐고. 딸을 잃은 아비, 그것도 황제한테요. 조예는 옥송 심리를 중하게 여겨 재판이란 천하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 직접 재판을 자주 참관하였는데 이것도 신하들이 간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직 진랑만이 아무 잔소리도 하지 않으니 조예가 진랑을 아명인 아소로 부르며 가까이 두었다. 그렇다고 여타 암군들처럼 측근을 무슨 대단한 병권이나 권한을 준 건 아니고 황제를 보좌하는 급사중 정도 주고 곁에 두면서 감정 쓰레기통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조예의 토목공사와 예산 낭비는 왕권 강화책의 일환이었다. 수차례의 초고북벌을 성공적으로 막고 공손년을 토벌하였으며 율령 박사 제도를 두어서 진군에게 명하여 위율 18편을 편찬케 한 조예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관리를 뽑을 때 이름과 명성을 고려하지 말고 품행과 능력을 보고 뽑으라. 그림의 떡으로 허기를 채울 수 없듯이 명성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여기서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의 유일한 누라고 함은 장자 조목이 요절하여 조방을 급히 세우면서 단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사마이보다 오래 살아 사직을 지켰다면 낙양 궁궐 따위 지은 건 그저 조조가 동작대 건설한 것 정도로만 회자되었겠죠. 지금까지 조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